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아빠플릭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슈퍼땡스를 보내주시면서 그 안에 글 내용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적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생각보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테슬라입니다. 한동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테슬라가 무려 10%나 대폭등을 해버린 건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무려 60%나 상향시킨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보고서를 대표로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아담 조나스인데요. 아담 조나스는 월가에서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고 또 지난 2021년 10월에도 참고로 2021년이면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아무튼 이때도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를 낸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1000불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기록한 점 역시 재조명 받으면서 테슬라의 투자 심리를 불태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 중인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가치를 높여주면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존 테슬라 주주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내용들로 가득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지금 당장 수익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수익이 난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엔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지 딱히 갈피를 못 잡던 상황에서 저런 보고서가 나온 점,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엔 공매도가 워낙 많이 붙어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보니까 강력한 숏 스퀴즈가 발생하며 간만에 기록적인 폭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퀄컴에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퀄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그동안 발버둥 쳤던 애플이 결국 어쩔 수 없이 퀄컴의 5G 모뎀을 2026년까지 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퀄컴의 주가가 프리장에서 10% 가까이 치솟았었는데요. 본장이 열리고 상승분을 꽤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4% 가까운 상승으로 꽤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즘 인텔은 그냥 무적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어제도 SOXL은 그냥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인텔은 또 상승했습니다. 퀄컴은 대형 호재라도 있었기에 상승했다 치지만 인텔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텔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정말 시장에서 인텔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아무튼 퀄컴과 인텔 모두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쭉쭉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국 증시도 괜찮았었잖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요. 이번에 중국의 8월 신규 대출 수치가 예상치인 1.2조 위안을 상회하는 1.36 위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대출 심리가 살아난다는 얘기고 이렇게 대출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야 부동산으로 자금이 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소비 심리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 동안 미국 채권에 영향을 끼칠 만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일단 첫 번째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추가적인 긴축을 주장했던 연준 인사들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매파적이었던 연준 인사들도 이제는 정말 추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잭슨홀 당시의 발언을 따져보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여지를 좀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험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며 시장이 만족할 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일본 중앙은행의 가즈오 총리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채권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폭탄급 발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일단 닉 티밀하우스의 기사가 한몫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일본도 일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즈오 총재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는 상관없이 저런 식의 강한 워딩을 썼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의 GDP 수치가 발표된 이후 생각보다 일본 경제가 별로 안 좋은 걸 보고 엔화가 약세를 띠고 일본 채권이 하락했었잖아요. 덕분에 미국 채권은 그 반사의 이익으로 가격이 좀 올랐고요. 이때 미국 채권이 오른 시장의 심리 중에 하나가 야, 일본 경제 상황 별로 안 좋네. 에이, 얘들 긴축 못하겠다. 그럼 그냥 미국 채권이 낫지 하면서 오른 부분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심리를 가즈오 총재 입장에서는 좀 지워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일본도 계속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줘야만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건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기사 제목은 일단 자극적으로 YCC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내놓으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좀 돌려놓은 거죠. 그리고 막상 인터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밑밥을 많이 깔았습니다.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채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약간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생각보다는 채권 가격이 덜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전 같았으면 대폭락을 했을 수도 있는 채권이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약간이라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젠 좀 바닥을 다졌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